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인성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세 번째 이야기. 겸손 그리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다. 쾰른전 골을 넣은 다음 날부터 나를 둘러싼 세상도 그렇게 바뀌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었다. 사인할 때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TV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할 때도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목소리 톤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다. 내가 골을 넣을수록 아버지는 더 노심초사했다. 들뜨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카로스가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경고를 망각한 채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태양의 열기에 날개를 붙였던 밀라비노가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다. 핀헨글라트바흐 원정까지 마친 뒤에 12월 22일에 나는 제주 전훈 캠프에 합류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된 최종 23인 엔트리에도 내 이름이 포함되었다. 대표팀에 가서 폴더 인사하기 바빴다. 얼마 전 TV로 봤던 남아공 월드컵 16강의 주역들이 눈앞으로 지나가는 광경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첫 룸메이트가 바로 한국 축구의 절대 영웅인 지성이 형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과 같은 방을 쓴다고 상상해보면 알 것이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지성이 형이 뭘 먹는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휴식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관찰했다. 지성이 형은 유럽과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해외파가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지, 유럽 현지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등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줬다.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해줬던 내가 한국 축구의 미래다 라는 말은 막내인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내가 너무 들떠 있다고 했다. 아시안컵에 출전하면서 스타 선배들과 얼굴을 익혔다고 해서, 국내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해서, 함부르크 안에서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꾸중을 들었다. 건방 떨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는 충고는 회초리보다 더 따끔했다. 스스로 느낀 바가 없지 않아 새겨듣기로 마음먹었다. 들떠있다라는 진단의 근원이 바로 나대는 꼴이었던 것이다. SNS를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용인했던 아버지가 화를 버럭 냈다. 내가 고개 숙인 벼처럼 겸손하고 단단하게 지내길 원했던 당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몸은 무겁고 경기도 풀리지 않는 상태로 2010-11 시즌이 막을 내렸다. 개인 기록은 시즌 15경기 선발 8회 3골이었다. 만족할 만한 기록은 아니어도 프로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고 국가대표팀에 뽑혀 아시안컵에도 다녀왔다. 타지에서 2년 넘게 버틴 고생을 생각하면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가족도 그리웠고 집밥도 실컷 먹고 싶었다. 아시안컵에서 친해진 형들과 만나서 놀고 싶었다. 귀국하자마자 춘천으로 갔다. 대표팀에서 알게 된 선후배 친구들에게는 일단 나중에 보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의 훈련이 영원히 이어지진 않을 테니까.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청난 착각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죽었다.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체력 단련장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근력 운동을 했다. 그리고는 뒷산의 높다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웨이트가 끝나면 운동장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축구공 20개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위치를 옮겨가면서 슛을 때리기 시작했다. 매일 1000개씩. 그렇다. 매일 1000개다. 같은 골문을 향해서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슛을 때렸다. 내가 슛 능력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의 슈팅은 2011년 여름 지역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성미 급한 초여름 햇살이 내 정수리를 열정적으로 찔러댔다. 죽을 것 같았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어지러웠다. 눈앞이 흐려졌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초콜릿과 바나나를 입안에 우겨 넣어 떨어진 당을 채웠다.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매일 아버지의 성에 찰 때까지 슛 훈련은 계속되었다. 입에서 신맛이 났다. 페널티 박스 지점마다 오른발로 감아차고 왼발로 감아찼다. 적당히 하는 것 같다 싶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버지에게 나는 분데스리가 유망주가 아니라 그냥 철부지 축구 선수일 뿐이었다. 옛날에 봤던 공포의 웨이 구단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척박하기 짝이 없는 독일 클럽하우스 숙소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훈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자마자 쓰러져 자기 바빴다. 스마트폰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SNS는 끊은 지 오래였다. 대표팀 형들의 각종 경조사도 모두 스킵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건방 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다. 누워서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내 잠에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일어나면 지옥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게 5주를 보냈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 함부르크의 여름 프리시즌 훈련 일정에 맞춰 독일로 향했다. 아버지는 다른 일이 있었던 탓에 나 혼자 비행기에 올랐다. 5주 훈련은 지옥 같았지만 그 과정을 버틴 몸은 천국에 날개 달린 천사처럼 가벼웠다. 살면서 이런 컨디션은 처음이었다. 한국에 잠시 돌아왔던 2011년 프리시즌, 나는 아버지와 함께 혹독한 훈련에 매진했다. 롤러코스터에는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올라가면 금방 떨어진다. 반대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로 솟구치고 우리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이다. 좋은 일만 있는 삶은 없다. 그 대신에 무슨 일이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춘천의 지옥 훈련은 내게 최상의 컨디션을 선물했다. 체중이 줄고 근력을 키웠으니 그라운드에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았다. 훈련과 연습 경기에서 내 페이스를 따라올 상대가 없었다. 프리시즌에 뛰었던 6경기에서 나는 15골을 몰아쳤다. 최강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다. 코칭 스태프를 비롯해 구단 식구들은 모두 이런 나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시간이 흐른 뒤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첫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구단에서는 나를 거의 포기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불어난 체중에 휴가까지 다녀오면 절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진단했다. 반짝 유망주로 끝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이었다. 에이전트인 티스는 이런 분위기에 관해서 우리 가족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다행히 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구단에서는 나의 격변이 큰 화제였다. 아버지의 지옥 훈련 내용을 살짝 알려주자 다들 혀를 내둘렀다. 구단에서는 아버지가 너를 살렸다 라고 말했다. 나는 반짝 유망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막 4라운드에서 쾰른을 상대했다. 그렇게 몸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를 느끼던 후반 30분, 공중볼 싸움 후 착지를 하면서 발목이 돌아갔다. 통증이 끔찍했다. 마음은 더 아팠다. 지난해 시즌 초반에 부상 불운이 반복된 셈이다. 다음 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바깥쪽 인대에 검은 부분이 보였다. 파열된 것이다. 주치의는 실전 복귀까지 6주 진단을 내렸다. 단, 지난 시즌과 차이가 하나 있었다. 부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전 시즌의 부상 경험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좋은 대로 좌절에 발목 잡혀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치료에 재활에 100%를 쏟아부었다.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이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나는 2주 만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들 놀랐다. 평소대로 생활하려는 아버지의 모습도 안쓰러웠다. 아버지는 항상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 지금도 아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수도승처럼 생활하신다. 그런 아버지의 수심 가득한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기 힘들었다. 세상 어디에나 편견이 있다. 유럽에서 온 한국인 선수는 축구 못하는 동네에서 온 녀석이라는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유럽 기준으로 동양 선수들은 의사표현이 소극적인 편이어서 만만하게 보기도 한다. 인종차별과는 약간 다르다. 유럽의 축구 부심이 새길로 빠졌다거나 해야 할까. 나도 독일에 처음 왔을 때 그런 편견과 싸워야 했다. 팀 동료들은 내게 패스를 주지 않았다. 말도 잘 걸지 않았다. 내가 먼저 가서 볼을 빼앗아 와야 했고 내가 먼저 다가가 독일어로 말을 걸어야 했다. 마음의 담을 무너뜨리려면 경기장 안에서는 실력을 입증해야 하고 밖에서는
내가 너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 중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끔 세게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소위 썩은 사과와 맞닥뜨릴 때다. 한국이든 독일이든 썩은 사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내가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5월 10일 호펜하임전에서 보탠 한 골, 한 도움을 포함해 나는 시즌을 12골 2도움으로 마쳤다. 위대한 차범근 감독님 이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한국인 선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리그 34경기 중 33경기에 출전했고 31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 출전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탓에 시즌 막판에는 힘이 붙인다는 느낌도 들었다. 시즌 종료와 함께 나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리버풀과 토트넘은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당시 사우스햄턴을 이끌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님도 나를 영입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지금 당장 꿈꾸던 프리미어 리그에 갈 수 있다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내 고민을 키웠다. 긴 고민 끝에 우리 가족과 에이전트는 나의 행선지를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선택했다. 선발 출전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분데스리가 3위 자격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 직행한다는 점, 적응을 마친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뛴다는 점에서 최적으로 판단했다. 레버쿠젠은 그때까지 구단 역대 최고 기록인 1천만 유로를 제시했다. 금액의 크기가 선수의 실력과 정비례하진 않지만 그만큼 나를 원한다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었다. 내 인생에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테마곡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챔피언. 부담도 분명했다. 레버쿠젠은 나를 영입하기 위해 거급 1천만 유로를 투자했다. 함부르크의 유망주에서 갑자기 독일 명문 구단의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다는 뜻이다. 레버쿠젠 창단 이래 최고액 선수라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활약이 요구된다. 고액 선수라는 딱지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에이전트의 수완 덕분에 연봉도 크게 올랐다. 솔직히 우리 가족은 내 연봉이 그렇게 높아질 줄 전혀 몰랐다. 나를 둘러싼 돈과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아버지의 걱정도 커지는 것 같았다.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면서 아버지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빠지지 않았다. 유럽으로 가는 기회를 잡았을 때, 함부르크에서 처음 프로 계약을 맺었을 때, 국가팀에 처음 선발되었을 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메시지가 바로 겸손이었다. 항상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말씀도 나는 지금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레버쿠젠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나의 축구였다. 간단한 결론이다. 무거워진 통장은 그냥 겉모습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개막전을 마치자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구단이 나섰다. 구단 스태프가 내게 미안하지만 오늘과 내일은 너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조언했다. 21살밖에 되지 않은 선수가 과도한 관심에 노출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나도 흔쾌히 동의했다. 경기 외적인 부분보다 우선 레버쿠젠이라는 새 팀에서 내가 털을 잡는 일이 훨씬 중요했다. 가족 외에 내게 힘을 주는 존재가 있다. 팬이다. 내가 제일 소름 돋을 때가 언제인지 고백하면 주말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한국에 있는 팬들이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 골 동영상을 보면서 좋아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내 골을 이야기한단다. 처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취라고 생각한다. 나도 2002년 4강 신화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 지성이 형이 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을 선물하고 있다니,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면서 지낸다.
믿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 무뚝뚝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만들어준 마음가짐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팬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현역으로 뛸 때 잠깐이다. 은퇴하면 아무도 너를 찾지 않을 거다. 관심 가져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인이든 기념 촬영이든 최대한 열심히 해드려야 한다. 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팬 서비스에 관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린이와 몸이 불편하신 팬의 요청은 100% 받아들인다. 한국의 어느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비공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현장에 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일행의 차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될 정도로 삽시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꼼짝없이 차 안에 갇힌 상태로 고민하던 차에 아버지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현장 스태프를 불렀다. 저기 저 아이랑 저분이 들고 있는 것 좀 가져다 주세요. 무슨 일인지 봤더니 휠체어를 탄 팬과 어린이가 인파 탓에 뒤쪽으로 밀려 있었다. 현장 스태프가 인파를 뚫고 그 팬들이 들고 있던 종이와 축구공을 받아왔다. 아버지는 지금 밖에 나가진 못해도 이건 꼭 해드려야 할 것 같다. 빨리 사인해라. 라면서 공을 내게 주셨다. 또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토트넘 경기를 끝내고 관중석에서 셔츠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외국인 꼬마를 본 적 있다. 말해 뭐하겠는가. 당첨이다. 매년 여름을 고대한다. 나의 1년 첫 바퀴는 7월 프리시즌, 8월 시즌 개막, 해를 넘겨 5월 시즌 종료의 순서로 돌아간다. 5월 시즌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음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나의 휴가 기간이다. 이론적으로는 한 달이 조금 넘는데 국가대표팀과 각종 행사 일정이 끼어 있어서 실제로 쉴 시간은 대략 2주 정도인 것 같다. 10개월 내내 돌린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잠깐 시동을 멈춘다고 생각하면 된다. 훈련과 경기를 위해서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어제 경기에서 져도 파파라치 컷으로 곤욕을 치러도 다른 엉뚱한 일들이 끊이지 않아도 일단 축구화를 신고 잔디 위에서 축구공을 차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모든 잡념이 사라진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축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축구다. 축구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컴퓨터를 리부팅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행복해야 한다. 라는 아버지의 신념도 나를 지켜준 원동력이었다. 어제의 일을 계속 끌어안거나 내일을 걱정하는 통에 오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다. 독일 유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해왔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오늘 나의 축구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적은 일반 직장인의 이직과 비슷하다. 회사를 옮기는 행위다. 현재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살아있는 선수는 특정 시기에만 옮길 수 있다.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은 1년에 2번 열린다. 리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시즌과 시즌 사이에 있는 여름, 보통 6, 7, 8월과 시즌 중간 1월에 각각 이적 시장이 열린다. 사고 파는 구단과 선수, 이렇게 3자가 모두 합의해야만 이적이 성사된다. 레버쿠젠은 나의 이적을 거부했다. 계약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구단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단, 레버쿠젠과 나의 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선수가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덩치가 큰 토트넘의 제한 조건은 처음부터 바이아웃 금액을 온전히 충족했다. 레버쿠젠도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강하게 이적을 반대했다. 바이아웃 조건이 맞춰지더라도 결국 구단이 이적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협상 테이블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에이전트 테스 빌리 마이스터와 장기영 대표가 담당한다. 마코에서 치열한 밀당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라치오와 UEFA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었다. 토트넘과 레버쿠젠, 에이전트, 3자의 협상이 표류하는 사이에 이적 시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토트넘 쪽에서 급기야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내가 직접 레버쿠젠으로 가서 단판을 짓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레비 회장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적 협상의 달인으로 통한다. 드디어 이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토트넘은 레버쿠젠에 2,200만 파운드, 3천만 유로, 원화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토트넘 창단 이래 세 번째로 비싼 영입이라고 했다. 레버쿠젠도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선수를 2년 만에 가장 비싼 돈을 받고 파는 거래를 낳았다.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